시계는 새벽 3시, 화장실은 단 5걸음 거리. 하지만 그 앞에는 며느리가 키우는 몽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저 녀석 잠든 걸 깨우면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할 텐데. 제 집에서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개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보내는 하루하루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몽이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노인이 할 일도 없으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책 좀 시켜주세요. 그래도 이런 무시는 참을만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졌던 건 남편 제사상 앞에서조차 몽이 돌봐야 할 시간이라며 저를 내쫓았을 때였습니다. 귀한 며느리는 맞지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제 사연을 듣고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60년생 말띠 경산 출신입니다. 지금은 대구 유라동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6개월 전만 해도 아들네 근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호강스러운 노후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아들네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동네에서 손주도 봐주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면서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으니까요. 예전에는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화장실부터 가야 했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화장실 앞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 녀석이 깨기 전에 얼른 다녀와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이사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제 판단이 너무나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 근처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만 했지. 제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특히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동물을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는 고양이도 키웠고 시골에서는 늘 강아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아지보다 사람이, 그것도 시어머니가 더 하찮게 취급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는 있었어요. 이사 오자마자 며느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 우리 몽이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처음에는 조심해 주세요. 몽이가 적응할 때까지 거실에는 되도록 나오지 말아주세요. 그때 저는 그저 웃으면서 그래, 알았다. 했습니다. 손주도 보게 됐다고 좋아서 며느리의 말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강아지한테 맞추라니. 그 후로 6개월 동안 제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가기 전 저는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아온 창원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근처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도 사오고 주말이면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녔습니다. 특히 우리 집 옥상 텃밭이 제일 자랑거리였어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죠.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할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은퇴금과 제가 모은 적금, 그리고 작은 국민연금으로도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부부가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언제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와서 반갑게 만났어요. 멀리 있어도 서로 그리워하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것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면서 좋아했고요. 가끔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어머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라고 했을 때 왜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는지,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였을까요? 아니면 실은 제가 너무 외로워서였을까요? 하루는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한가득 따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우리 손주들한테도 자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그게 그저 달콤한 상상이었는데 그 상상이 결국 저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텃밭에 물을 주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작년 추석 즈음이었을 겁니다. 아들 내외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손주들은 오지 않았고 둘이서만 왔다는 게 좀 특이했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커피를 타주면서 꺼낸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지내시기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저는 아니다. 뭐가 힘들어?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는데. 라고 했는데 아들이 바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네 집 근처로 이사 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처음에는 아이고, 그럴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이미 준비한 듯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건강 문제였죠.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둘째는 경제적인 문제였고요. 지금 사시는 집 전세금이면 저희 집 근처에 더 좋은 집으로 옮기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을 흔들었던 건 손주 이야기였습니다. 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울어요. 유치원 끝나고 할머니가 돌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며느리의 이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아들 내외는 제가 이사 오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보기도 해주고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주말마다 같이 외식도 하고 심지어 매달 용돈도 넉넉히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모실 차례예요. 편하게 쉬시면서 손주들이나 예뻐해 주세요. 그렇게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 내외의 진심 어린 제안이 고마웠고 무엇보다 손주들과 자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답했고, 그들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자식들 가까이에서 사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사를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이 그려지면서 설렘도 가득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맛있는 반찬해서 다 같이 저녁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이사를 결정하자마자 바로 움직였어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집을 알아보고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부산을 떨었죠. 특히 며느리가 적극적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니까 살림도 새 것으로 다 바꾸세요. 냄비랑 그릇도 새로 사시고요.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배려로만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 제 살림살이를 다 버리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나 봅니다. 30년 동안 모은 살림들을 하나둘 정리하면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장롱 속 깊숙이 있던 남편의 옷가지들, 아들 내외 결혼식 때 찍은 사진첩, 손주들 돌잡이 때 받은 선물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는데 대부분을 버려야 했어요. 어머니, 새 집은 좁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라는 며느리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아쉬웠던 건 제 텃밭이었습니다. 겨우내 정성스레 가꾼 마늘과 파들이 이제 막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걸 다 캐버려야 했어요. 봄에 심어놓은 고추 모종은 아직 꽃도 피우기 전이었는데 말이죠. 혹시나 새집 베란다에서라도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것조차 며느리가 반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웃들과 헤어지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던 친구들, 복지관에서 만나던 언니들, 모두들 꼭 다시 와요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자주 놀러 올게요라고 약속했지만 그게 지키기 힘든 약속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컸습니다. 자식들 가까이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손주들이랑 매일 볼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든 정리 작업도 견딜 수 있었어요. 아들이 어머니,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살게 됐네요 라고 했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의 표정에서 스쳐 지나간 그 무언가를 제가 좀 더 눈여겨봤어야 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며느리의 속마음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저는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죠. 처럼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약속한 대로 모든 게 완벽했어요. 새 집은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였고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도 훌륭했습니다. 손주들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고 며느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며 안부를 물었죠. 특히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손주들 도시락을 싸주고 유치원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후에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손주들을 맞이하고 간식도 챙겨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라며 좋아했죠. 며느리도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어요.
매일 저녁 퇴근길에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사다 주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러 갔고, 며느리는 항상 어머니 취향에 맞춰서 가요라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제가 피곤해 보인다며 발 마사지도 해주곤 했어요.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다 한 번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 하더니 이제는 매일 퇴근길에 들러서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가끔은 회사 근처 맛집에서 사온 간식도 건네주면서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때는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이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동네 산책을 하다가 만난 이웃들에게도 자랑을 했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네요. 나네요. 하면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치 미끼 같았어요. 제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일부러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해준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며느리의 문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주말 외식도 어머니,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라는 핑계로 미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으로의 복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착각이었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손주들 유치원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몽이 아침밥은 준비하셨나요? 순간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들 도시락도 아직 다 못 쌌는데 강아지 밥을 먼저 챙기라니요. 아직 손주들 도시락 싸느라 라고 말씀드리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어머니, 몽이는 시간 되면 밥을 줘야 해요. 이장이 예민해서 조금만 늦어도 탈이 나거든요. 그 말투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매일 아침 강아지 밥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몽이 사료는 정확히 80만 주셔야 해요. 물은 꼭 생수로 갈아주세요. 간식은 절대 주시면 안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강아지 관련 지시사항이 이어졌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강아지 산책 시간이었어요. 아침 7시면 꼭 산책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는데 하필 그 시간이 손주들 도시락 싸는 시간과 겹쳤거든요. 한 번은 제가 아침 도시락 때문에 산책을 좀 늦출 순 없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몽이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도시락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시면 되잖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결국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7시에는 강아지 산책을 나가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피곤해서 낮에 잠깐 눈을 붙이려 하면 어머니, 몽이가 외로워해요. 좀 놀아주세요. 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죠.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강아지 간식비로 한 달에 30만 원을 쓰면서도 제가 손주들한테 과자 하나 사준 것을 가지고 어머니, 애들 간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강아지 장난감은 매주 새로 사오면서
제가 손주들한테 색연필 세트를 사준 것은 문제 삼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던 거네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강아지를 특별히 아끼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맞춰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어머니는 먼저 드세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인즉 몽이의 식사 시간과 산책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가족들과 따로 먹어야 한다는 거였죠. 더 서글펐던 건 가족 모임에서의 일이었어요. 주말에 친척들이 모이면 의뢰 제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라며 부엌을 차지해버렸어요.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아 강아지나 봐주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몽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용히 있어주세요 라는 단서를 달면서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가족 여행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몽이를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라는 게 며느리의 변명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럼 몽이랑 같이 가면 되지 않니? 라고 어머니, 몽이는 낯선 환경에서 예민해져서. 라고 하더군요. 결국 가족들은 몽이와 저를 빼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건 명절 때였어요. 추석에 외출을 해야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몽이를 누가 돌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강아지 돌보미로 남고 다른 가족들은 다 같이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아 강아지를 돌보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의견을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면 몽이가 감기 걸려요. 창문을 열어두면 몽이가 짖을 수 있어요. TV 소리가 너무 크면 몽이가 불안해해요. 모든 일상이 강아지를 중심으로 돌아갔죠. 제 존재는 마치 강아지를 위한 도구처럼 여겨졌습니다.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느꼈어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혹시 이 말이 몽이한테 안 좋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고 집 안에서 움직일 때도 몽이의 눈치를 보게 됐죠. 제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용돈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약속했던 월 50만 원의 용돈은 한 달을 못 가서 가게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영수증 한 장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몽이의 한 달 관리비가 무려 80만 원이었던 거예요. 미용 30만 원, 사료 20만 원, 간식 15만 원, 장난감 10만 원, 의류 5만 원. 꼼꼼히 적힌 항목들을 보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 용돈은 줄이면서 강아지한테는 이렇게 쓰는구나. 특히 의류 항목에서는 웃음이 나왔어요. 강아지는 옷을 매달 사 입히면서 제가 시장에서 옷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보며 사야 했으니까요. 병원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가려고 하면 어머니, 요즘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라고 말하던 며느리가 몽이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한밤중에 동물병원 응급실을 찾았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로 밤새 힘들어하는데도 며느리는 어머니,
오늘은 몽이 정기검진 날이라 병원에 못 모셔드려요라고 하더군요. 산책 시간도 점점 더 늘어났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7시. 하루 3번은 기본이었고, 며느리가 몽이가 심심해 보인다고 하면 그 사이사이에도 나가야 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어김없이 나가야 했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 몽이는 규칙적인 산책이 생명이에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더 서글픈 건 가족들의 관심도였어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몽이야, 잘 잤어. 밥은 맛있게 먹었어. 라며 애정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게는 어머니, 오늘도 몽이 잘 부탁드려요 라는 말만 던졌죠. 손주들도 바쁜 할머니보다 몽이가 더 좋아 라고 말하게 됐고요. 급기야 방 배정까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쓰던 방을 몽이의 놀이방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저를 더 작은 방으로 옮기더니 나중에는 그마저도 몽이의 물품 보관실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거실 한켠의 접이식 침대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제가 이 집의 서열이 강아지보다 아래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금전적 지원, 생활 공간, 모든 면에서 강아지가 우선이었죠. 제가 마치 강아지를 위한 무급 도우미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간접적인 비하 발언은 주로 몽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몽이야, 할머니가 또 내 장난감을 잘못 놨네. 우리 몽이 속상했지? 이런 식으로 마치 제가 듣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저를 비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특히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몽이가 이렇게 예민한 아이인 걸 모르세요. 어머니는 왜 항상 몽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역시 어머님은 몽이를 돌보기에는 일하며 말끝을 흐리곤 했죠. 강아지를 앞세운 협박도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몽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플 수 있어요. 그럼 병원비는 어머님이 내셔야 해요. 이런 식의 말들이 일상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반박하려 하면 어머님 때문에 몽이가 아프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책임지실 거예요? 라며 저를 궁지로 몰았죠. 손주들 앞에서도 비슷했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몽이를 잘못 돌봐서 몽이가 많이 힘들어해.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손주들의 마음속에도 저를 향한 원망을 심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저를 몽이를 괴롭히는 나쁜 할머니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어머니, 그렇게 큰 소리로 밥 드시면 몽이가 놀라요. 라든가 어머니, 음식 냄새 때문에 몽이가 구토를 해요. 라는 식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방에서 혼자 조용히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잠을 잘 때도 어머니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몽이가 잠을 못 자요라며 거실로 쫓겨났고, TV를 볼 때도 몽이가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아요라며 볼륨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춰야 했습니다. 점점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에서 문제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모든 불편한 상황의 원인이 저로 지목됐고, 모든 실수의 책임도 제가 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신 뒤로 몽이의 건강이 나빠졌어요. 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제 자신감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하기 전에 이게 몽이한테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고 실수할까봐 늘 두려웠죠. 마치 저는 이 집의 불청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경제적인 통제는 서서히 하지만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져온 전세금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자며 관리하겠다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불편해하더군요. 용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첫 달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다시 20만 원으로 급기야 어머니 몽이가 이번에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해서요. 라며 아예 주지 않는 달도 생겼어요. 하지만 그들은 매달 몽이의 옷을 새로 사고 특급 사료를 구매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통장 관리권도 빼앗겼어요.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심하다면서 제 통장과 카드를 자기들이 보관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제 연금 통장까지 가져가 버렸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했죠.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생활비 지출에 대한 감시도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엇을 사는지 일일이 체크했어요. 어머니, 이런 것까지 사실 필요 있으세요? 이 정도면 사치 아닌가요? 라는 말을 수시로 들어야 했습니다. 반면 몽이의 장난감이나 옷은 매주 택배로 배달되어 왔죠. 더 황당했던 건 제 연금으로 몽이의 병원비를 내야 했던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문을 잘못 닫아서 몽이가 다쳤으니 당연히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죠. 라는 게 며느리의 논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연금으로 강아지 병원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했어요. 결정적인 건 제 보험금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따로 모아둔 통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 이 돈은 우리가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돈 될 텐데.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서러움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구걸하듯 부탁해야 했고 한 번은 몽이 사료값을 못 냈다고 며느리가 이제 어머님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셨네요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통장들은 모두 그들 수중에 있었고 현금도 없었으며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완벽한 경제적 종속, 그들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건 겨울부터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강아지 산책을 하다 보니 무릎 관절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산책 중에 넘어져서 손목까지 다쳤는데도 며느리는 어머니, 그래도 몽이 산책은 해주셔야죠 라고만 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해도 늘 핑계가 있었어요. 오늘은 몽이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내일은 몽이 정기검진이라서. 헤이, 이번 주는 몽이 치과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결국 저는 약국에서 파는 파스와 진통제로 버텨야 했죠. 특히 마음 아팠던 건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온몸이 떨릴 정도였는데도 며느리는 어머니, 오늘 몽이가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산책 좀 해주세요라고 하더군요. 제가 힘들다고 하자 어머님 때문에 몽이까지 아프게 할 순 없잖아요 라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반면 몽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한 번은 몽이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심장 초음파까지 했는데
그날 마침 제가 현기증으로 쓰러졌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어머니는 좀 누워 계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이 떨어져도 며느리는 발길을 돌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몽이 영양제를 사러 가야 해서. 하지만 몽이의 영양제는 절대 하루도 거르지 않았죠.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영양제를 매달 사다 주면서 제 혈압약은 비싸다며 일주일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몽이가 밤에 짖을까봐 에어컨도 못 틀게 하고 창문도 못 열게 했거든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잠을 청해야 했죠. 결국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고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몽이 보험료로만 매달 15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제 건강보험료는 체납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매일 밤 기침이 심해져도 병원에 못 가는 저를 보며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몽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만 없으면 몽이도 더 건강해질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이 제일 먼저 이상한 점을 눈치챈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 산책을 하다가 만난 옆동 할머니가 제게 살짝 물었습니다. 김 씨, 요즘 왜 그렇게 야위어 보여요? 얼굴색도 안 좋은데. 처음에는 그저 괜찮아요 라고만 했는데 그 할머니가 자꾸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복도에서 만난 윗집 아주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 새벽부터 강아지 산책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죠. 저희 동서도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따로 나가서 사신대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단지 내 경비원 아저씨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매일 새벽부터 지켜보는데 이건 학대나 다름없어요. 강아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어요.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사세요? 강아지 때문에 이런 취급받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완전 학대예요. 신고하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동네 미용실 원장님은 제 머리를 손질해 주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님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러다 큰 병 나시겠어요.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제 친정어머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결국 우울증으로 쓰러지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님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셨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개나 고양이는 귀하게 여기면서 부모는 푸대접한다더니 그게 바로 이 할머니 얘기네. 자식 위해서 참느니 차라리 나가서 편하게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조금씩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이웃들의 말씀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경비원 아저씨의 학대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고민하면서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웃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 큰 병에 걸리거나
더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계획은 아주 조심스럽게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비상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주는 용돈에서 1,000원, 2,000원씩 아껴두기 시작했고,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깎아서 생기는 돈도 따로 모았습니다.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핸드폰으로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다가도 며느리가 들어올까봐 화면을 닫아야 했고, 산책 나갔을 때 부동산에 들르고 싶어도 강아지가 짖을까봐 망설여졌죠. 결국 경비원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근처 원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통장을 만드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오래전에 만들어둔 비상용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며느리 몰래 다시 활성화시켰어요. 은행에 가는 것도 매번 오늘은 복지관에 간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것도 서서히 시작했어요. 중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고, 꼭 필요한 옷가지들은 조금씩 검은 봉지에 넣어 경비실에 맡겨두었습니다. 사진이나 의미 있는 물건들도 하나둘 빼돌렸죠.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쩌나. 나가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손주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로 밤마다 뒤척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강아지와의 비교를 떠올리면 더 큰 결심이 섰습니다. 친정 동생한테도 조심스레 연락을 취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동생한테 처음으로 제 사정을 털어놓았죠. 동생은 깜짝 놀라면서도 언니, 진작 말씀하시지. 우리 집에서 지내셔도 돼요. 라고 해주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둘 준비를 해나갔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똑같이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하면서 날짜를 세어갔죠. 마지막으로 챙긴 건 제 약봉지였어요. 한 달치 혈압약을 미리 처방받아 두었고 중요한 진료 기록도 복사해 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날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죠. 제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힌 건 지난 추석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제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니, 오늘은 몽이가 좀 예민해 보이니까 방에서 쉬세요라고 하더군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를 제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방에서 제사 지내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강아지가 짖을까 봐 조용히 있으라는 게 이유였죠. 남편 제사에 참석도 못하고 방에 갇혀 있어야 했다니. 점심때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제 방에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몽이가 음식 냄새 맡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리 드시고 그릇 치워주세요. 마치 죄인처럼 숨어서 밥을 먹어야 했어요. 오후에 친지들이 찾아왔을 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친척들에게 며느리가 몽이 돌보느라 좀 바쁘세요라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방에서 강아지를 돌보는 동안 가족들은 거실에서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건 손주들이 할머니는 왜 안 나와? 라고 물었을 때 며느리가 할머니는 몽이 때문에 바빠서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대답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간 후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이제 몽이 산책 나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제사상도 제대로 못 치룬 시어머니를 강아지 산책 보내는 며느리. 그때 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날 밤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걔를 돌보느라 당신 제사상에도 못 앉았네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날은 며느리네 가족이 주말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몽이를 잘 부탁드려요 라고 했고, 저는 평소처럼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라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거란 걸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토요일 새벽,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미리 경비실에 맡겨둔 짐을 가져오고 복사해둔 서류들도 챙겼어요. 강아지 밥과 물도 넉넉히 채워두었습니다. 비록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강아지한테까지 미안한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떠나기 전 손주들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 2장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손주들에게, 하나는 아들에게. 며느리한테는 굳이 편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저를 옥죄었던 이 공간, 처음에는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던 이 집이 저에게는 감옥이 되어버렸네요. 몽이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잘 있어라. 작게 속삭이고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미리 알아둔 원룸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보증금을 조금만 내고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았거든요. 새 집은 비록 작았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따로 살 거다. 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아들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어머님, 몽이가 어머님을 기다리는데 어떡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강하지만 생각하는 며느리. 이제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독립,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강아지 산책을 나가야 할 것 같은 착각이 들었고,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나 봐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게다가 아들이 가지고 있던 통장들은 포기해야 했죠. 새로 통장을 만들고 연금 수령 계좌도 변경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손주들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괴로웠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마음대로 못 틀던 때가 그리워질 정도였죠. 침묵이 너무 커서 때로는 혼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할머니들도 많았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가 되었죠. 특히 요가 수업에서 만난 박 할머니는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작은 텃밭도 다시 시작했어요. 원룸 베란다에 상자를 놓고 방울토마토와 상추를 심었죠. 식물을 가꾸는 일은 제 마음도 함께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새순이 돋아날 때마다 저도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시작한 장보기가 이제는 즐거운 일과가 되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흥정도 하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됐죠. 특히 제가 직접 고른 재료로 음식을 해 먹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점점 제 삶을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제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다고들 하네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 할머니, 요즘 좋아 보이세요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더 이상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나 봅니다. 손주들은 가끔 그립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견딜 수 있어요. 아들이 보낸 몇 번의 문자도 읽긴 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당당한 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겠죠.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강아지를 키우는 이웃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를 보고 어머님, 강아지 한번 안아보실래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안아봤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워한 건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를 핑계로 저를 학대했던 그 상황과 며느리였다는 거요. 지금은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 있어 행복합니다. 창문을 열어도 TV 소리를 크게 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죠. 베란다의 작은 화분들은 제가 다시 시작한 삶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게 때로는 외롭지만 이런 자유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보며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강아지와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나이 들었다고 혼자라고 무시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강아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발로 설 수 있어요. 더 이상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은 받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당당한 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